부동산 들어갈 때 저는 되게 쫄아서 들어가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직방이 요즘에 상황이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사실은 이제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기도 해요. 투자를 많이 받아서. 가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네. 비슷한 기업 아니에요? 직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네. 소비문화인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 주제는 1인 가구인데요. 게스트로 자취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살면서 남의 자취방에 가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선거님 통해서 랜선 집들이를 진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자취방만 1000곳 이상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한 1000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곳 네, 유부남 정도. 채널까지 하면 한 1200개, 300개 정도. 1000개 나가도 새로울 게 있어요? 항상 새로워요. 아 그래요? 와, 항상 설레고 항상 새로워요. 물론 어. 집이라는 그 되게 구조는 거의 똑같은데 네. 안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너무 다른 게 어.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니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제작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어떻게 섭외를 하시고 또 어떻게 촬영을 하시는지 과정을 좀 알려주신다면? 섭외는 안 하고요. 이제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해요. 이제는 거의. 신청이 훨씬 많이 오겠죠. 사실 그래서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진짜 많이 왔어요. 아 방송국에서? 일반인의 집을 어떻게 섭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신청하시는 거예요? 오, 네. 네. 왜 이유가 뭐예요? 뭐 나는 솔로도 아니고 이게 왜 그죠. 하는 거야? 네. 20분짜리 내 인생 다큐를 찍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 2024년 9월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사 가신 분들이 네. 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 이것도 남겨보고 싶다 네. 이런 느낌으로 재밌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1인 가구들을 방문하셨는데 이런 자취방들을 좀 나름의 유형으로 좀 정리해 볼 수도 있을까요? 유형으로 정리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연차별로는 조금 달라요. 네. 연차별로? 그러니까 연차별로 네. 처음 내가 독립을 하는 게 네. 20살이 됐던 30살이 됐던 그럼 그때는 내가 햇반을 사네 밥솥을 사네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이 정확히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봐요. 그 다음에 나는 요리라는 거를 생각보다 안 하는 사람이었네 를 깨닫게 되면 요리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처음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이제 나를 발견하는 일종의 좌충우돌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취향에 맞는 집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겠네요. 오,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자취남 이제 컨텐츠에서 당연히 이제 자취방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는 이제 서브 채널로 유부남 이제 채널에서 굉장히 신혼가구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제일 사실은 큰 거는 혼자 살 때는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없어. 통제가 없어요. 그냥 무한한 자유. 결혼이란 거는 네. 뭐 합의의 가정이잖아요. 맞아요. 합의가 적입니다. 뭐 너무 많은 걸 합의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세력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세력을 세력을 이제 마치 땅 따먹기 싸움이잖아요. 몇 대 점, 네. 일본 몇 대 몇이야. 이거 내주고 내가 이거 갖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네. 보통 이제 어. 뭐 남자분들은 막 자기만의 공간 갖고 싶어요. 게임 음. 막 이런 거.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에 갔는데 있다. 이분은 남편이 좀 힘이 있다. 많이 지켰다. 이 정도면 개인 공간이 있네. 여기에 지분이 많구나. 정치적 수완이 아주 좋았다.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죠. 집에 있는 물건 안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보이는. 보이죠, 보이죠. 재밌네요. 그럼 이번에는 자취남이 아닌 유부남 채널에 나오셔야 할 재용님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네네네. 재용님도 혹시 혼자 자취해 보셨어요? 자취를 해봤다고 하기는 뭐하긴 하지만 네. 혼자 살아본 적은 이제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시험 준비할 때? 1년 정도 고시방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어떠세요? 고시원 생활 지금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는 불편한 걸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우울한가? 왜 채광도 막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때는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이었고 네네. 정말 그래서 잠만 자거나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고시원에서 살긴 하셨지만 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로망도 있으셨어요? 제가 그러면은. 고시원에서 좀 살아보니까 네. 저는 혼자는 안 맞아요. 혼자는 안 맞아요? 네, 집 개판이 돼요. 아니 근데 오늘 네. 주제가 제가 1인 가구잖아요. 네. 그 1인 가구 관련된 통계도 좀 궁금한데 네. 실제로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나요? 엄청나게 늘고 있죠. 어. 찾아보면은 이제 가장 옛날 자료가 이제 2015년인데 2015년에 우리나라 가구 수가 1,900만 개에서 1인 가구 수가 한 520만 개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비중으로 따지면 27%였는데 네.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35.5% 거의 뭐 한 8% 넘게
올라왔다고 네네. 볼 수 있겠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네요. 그렇죠. 이제 인구수로 따지면은 85세 이상의 1인 가구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85세 이상이면 초고령 그쵸. 1인 가구죠. 8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11만 5천 개였는데 2015년에 최근에는 27만 5천 개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네, 80에서 84세도 35만 7천 개가 있어요. 원래는 19만 7천 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래 사시다 보니까 뭐 한 분이 좀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자연적으로 1인 가구가 되면서 가구 수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혼인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30대의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네. 집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점점 이제 막 2호선에서 점점 끝자리 특히 경기도도 막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은 아 1인 가구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건 되게 필연적으로 보이는데 결국엔 관련 산업도 규모가 커질 것 같아요. 재용님이 보시기에는 네. 1인 가구랑 관련된 그런 산업 혹은 기업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예전에 방송했던 편의점. 편의점. 네, 압도적으로 편의점이 제일 이제 수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외식이나 배달 아무래도 혼자 밥 해먹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쪽도 많이 될 것 같고 당근 당근 중고거래 되잖아요. 어. 그런 산업들이 많이 앞으로도 클 것 같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음. 부동산 시장에는 확실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모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액 단위가 커진다기보다는 그냥 그 금액들이 쪼개져서 예, 쪼개져서 잘게. 이제 가는 거죠. 왜냐면 버는 돈이 둘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 5억짜리 아파트를 가자. 그러니까 혼자 살면 2억 5천, 2억 5천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업에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일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5명만 집 봐줬어도 이 금액을 벌었는데 지금은 내가 10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그리고 수도 있죠. 하나하나 되게 케어를 또 해야 되고 좀 네. 복잡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쪼개지면 사실은 부동산 입장에서 공수는 더 많이 들어가는. 그쵸. 비주류 경제학 1인 가구 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취를 시작할 때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죠. 부동산 중개 산업과 플랫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권님은 일단 자취를 주제로 책도 내셨잖아요. 네. 실제로 자취방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무조건 제발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아, 발품. 안 가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네. 여러 번 잘 안 가봐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어. 아 여기 적절하네 하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저는 그래서 어떤 걸 항상 말씀드리냐면은 제발 아침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저녁에도 제발 한번 가보세요. 왜냐면은 와 지금 저녁에 이제 가봤는데 여기 되게 조용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모든 출근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통로야. 와 이제 이러면은 이제 난리. 안 조용해. 네, 이제 네. 그래서 나의 생활 패턴과 맞춰서 거기에서 한번 뭐 커피도 드셔보시고 식사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동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잘자잘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좋은 자취방을 구하려면 결국엔 발품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부동산 앱을 찾아보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성권님도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 많이 보죠. 어. 재밌잖아요. 그래요? 이거 얼마네? 막 이러고. 그래요? 아니 왜냐면 부동산 앱은 내가 집 구하겠다는 목적이 없으면 안 보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성권님은 근데 저는 좀 특이 케이스죠. 저는 어쨌든 일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사실 그쵸. 그런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은 뭐 이거 허위 아닌가? 네. 이거 허위 같다. 이 가격이 이 컨디션이면 허위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허위 매물 이슈는 제가 한 몇 년 전, 한 5년 전에도 한번 뉴스 같은 데 크게 다뤄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도 여전한가요? 그쵸. 이거는 사실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부동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님이 오프라인으로 나한테 걸어오게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예요. 일단 문 이 열고 부동산 들어오는 들어와야 돼. 사람이 중요해. 근데 그러려면은 남들 다 갖고 있는 물건으로는 안 돼요. 경쟁력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전화라도 하게 해야 돼요. 전화라도 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왜 플랫폼에서는 그거를 이제 없앨 수 없는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광고 때문이죠. 왜냐면 클릭을 해야지 돈을 벌고. 그쵸, 그쵸. 그리고 앱끼리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직방이든 다방이든 소개팅 앱이랑 비슷하게 하나 깔아서 하는 분 없잖아요. 이제 그 앱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내 거에서 그 허위 매물을 받는지도 사실은 기억을 못해요, 소비자는. 네, 이게 그 여러 가지의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거는 없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개사나
플랫폼이나 심지어 집을 구하려는 사람까지 이게 허위 매물이고 허위 매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어플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직방도 있고 다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좀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직방, 뭐 다방, 뭐 네이버 부동산 사실 이게 거의 세계가 3대장. 어. 사실은 그 외의 것들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 성건님이 쓰실 때는 각자 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세요? 네이버 부동산을 사실 제일 많이 봐요. 네,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보고 왜냐면 다방이랑 이제 직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고 단가도 너무 비싸요. 광고 비싸구나. 네이버 부동산 사실은 이제 저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제일 많은 매물이 올라오는 건 사실 이제 그쪽일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 부동산. 왜냐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여기 내가 광고 돌리려면은 예를 들면 10만 원입니다. 근데 네이버 부동산 10,000원이면 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10개 올리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좀 네이버 부동산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다른 수익원도 뚫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중개나 혹은 뭐 이런 소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전략들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제일 이제 크게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곳이 저는 직방인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직접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고용해서 우리가 중개해주겠다. 반대가 심하죠. 너무 심해. 또 그 시장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국부동산협회라는 곳에서 살생부를 막 뿌렸다고 했었어요. 얘네들이랑 같이 하지 마. 그 약간 변호사협회에서 그쵸. 약간 그 테크 했던 맞아. 것처럼. 되게 많은 거를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어느 날 보니까 단지 내 어떤 주민 투표나 혹은 약간 그런 관리 같은 것들이 직방으로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단지 내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로 당근마켓도 부동산 직거래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죠. 사실은 계속 그렇게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 긴장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너무나도 저는 좋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당근은 보통 중고 거래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내가 직접 집에 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냥 중고 거래를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범죄자 할지도 모르는데 뭐 중간에 중개사라는 걸 끼지도 않고 그냥 대면하게 되는 거니까 1대1로 그렇죠. 중고 거래는 그냥 내가 아이씨 벽돌 받았네 이러기만 하면 끝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직거래라는 이 시장을 다들 뭔가 혁신하고 싶어하고 이걸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혁신할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성건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번엔 재용님의 분석이 좀 궁금해요. 숫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용님이 정의하시는 부동산 중개업의 본질이 뭔지도 좀 궁금해요. 본질은 첫 번째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네트워크. 지금 그 자리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주변에 이제 부동산이랑 많이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전화 한 통화 돌리면 그 동네 매물을 가져오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반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매물은 아닌데, 그거 원하신데, 말씀하시지. 전화해. 이때 빨리. 그냥 가. 그럼 마음에 들면은 이제 내가 팔아주고 반띵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 발이 넓으셔야 되고, 플러스 고객의 니즈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 이제 좀 대화 나눠보고 눈치 보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몇 번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거를 최적화된 것들을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뭐라고 그러죠? 관상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 네트워크와 관상과 플러스 말빨. 요 세 가지 정도 있으면 좀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부동산 앱 중심으로 좀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부동산 앱, 직방과 다방 같은 앱이랑 이 안에 들어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둘의 관계는 좀 어떻게 정의해볼 수 있을까요? 거의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중고차 거래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중고차 거래. 중고차 거래.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이제 개인 사업자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그 차에 대한 정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앱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엔카와 중고차 매매업자와의 관계와 뭐 직방 다방과 부동산의 관계는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돈 받아서 상단에 꽂아주고. 그렇지만 조금 더 불편한 관계. 왜요? 왜냐하면 엔카는 그 중고차를 직접 매매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나는 광고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직방은
약간 관심이 있어. 내가 플랫폼만 하지 내가 않겠다.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냐면 이거 광고판만 하기에는 업사이드에 한계가 있거든. 성장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공생 관계이긴 하지만 네.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얘네는 제가 내 자리까지 지금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약간 이런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의 상황을 네. 숫자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볼 수 있는 숫자 혹은 재무제표가 있을까요? 재무제표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직방, 다방, 뭐 호갱노노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직방이 요즘에 상황이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그렇기도 하고 이제 좀 스스로 잘못한 것도 있긴 한데 네. 일단 크게 보면은 직방이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종속기업이 꽤 많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1,297억 정도 나오고요. 네. 영업 적자가 한 400억 정도 나옵니다. 와 적자가 상당한데요. 전년도에는 매출액 880억에 영업 적자가 370억 정도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첫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고객님들인 공인중개사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이 회사도 돈을 많이 벌 수 그렇죠. 있는데 공인중개사님들이 요즘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기도 해요. 투자를 많이 받아서.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왜 적자를 일으키냐라고 물어보면 원래는 그래도 흑자를 내는 기업이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16, 17, 18년 흑자였고 19년 잠시 적자였지만 20년에 흑자였어요. 매출액 450억에 영업이익 38억 정도 찍을 정도로 2020년에는 괜찮은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에 이 회사가 투자를 1,190억을 받거든요. 캐시가 1,190억이 꽂힌 거야. 와.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됐냐면 뒤에 채찍질하는 주주님들이 생겨. 야, 씨, 내가 1,000억 줬는데 이 돈으로 성장 안 할 거야? 어. 야, 이 1,000억 줬으면 2배 성장해야지. 네네. 근데 문제는 부동산 중개가 중개사한테 받는 광고 비즈니스가 메인이다 보니까 네. 이분들한테 돈을 더 받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서 성장이 더 얻을 뭔가 없어요. 왜 2018년에 매출액 410억, 2019년에 410억, 2020년에 458억. 약간 성장의 한계가 3년 동안 왔단 말이야. 근데 네네. 투자를 받았어. 네. 근데 투자를 왜 받았냐면 이제 프랍테크라고 해서 부동 프라퍼티와 테크가 붙어서 프랍테크라고 하는데 테크를 붙였군요. 네, 그쵸. 왜냐하면 2020년 후반대쯤에 미국에서 프랍테크 하는 회사들이 막 조단위 기업 가치로 투자를 무지막지 하려고. 왜? 미국에서는 테크가 좀 할 게 있거든. 네네. 혁신할 여지도 있고. 네, 그리고 법적으로 좀 많이 풀어져 있어 미국.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부동산 자체가 약간 특수하긴 한 게 일단 집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미국은 띄엄띄엄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말인즉슨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너무 넓어. 중개인 하나가 내가 예를 이 동네만 해도 한 10만 명어치의 집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악구만 하더라도. 네.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죠. 다 차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플러스 정보가 정보가 사실은 너무 불균형하지. 왜냐하면은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긴 하거든요. 그쵸. 자동차는 사고 이력. 스펙이 사고 이력도 요즘엔 투명하게 공개되지. 수리 얼마 썼는지 알고 있고. 근데 집은 나름 평수 정해져 있고 설계도 있긴 하지만 또 세소하게 또 달라. 어떤 맞아요. 층은 또 빛이 달고 어떤 층은 뭐 그렇고 어디는 윗집 이웃들이 다르고 맞아요. 이게 다 가보기 전에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계량화되지 못한 정보가 되게 많아서 애매한 거지. 그래서 뭘 했냐면 삼성 SDS의 IoT 사업부를 인수를 해요. 삼성 SDS의 IoT 사업. 그게 뭐 하는 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어락 도어락. 도어락 비싸. 거기에 이제 약간 뭐 요즘에 점점 막 고도화되죠. 막 네, 와이파이 네. 통신도 되고 막 핸드폰으로도 막 네, 조작할 수 있고 열고 막 할 수 있을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월패드. 띵동, 띵동 문 오는.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다 이제 객단가 몇십만 원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만드는 사업부를 아주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해요. 아주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해서 그래서 2022년에 원래는 이 회사가 서비스 매출밖에 없는 회사, 광고 매출 위주의 회사였던 회사가 2022년에 상품 매출액 280억, 23년에 상품 매출액 615억이 생겨요. 매출액이 늘긴 했네요. 근데. 왜냐면 하고 있던 사업부를 인수한 거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서 적자가 2021년에 불과 적자가 80억이었던 적자가 다음에 370억, 다음에 400억으로 적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래저래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최근의 직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프롭테크로서 어떤 지향을 한다면 사실 네. 삼성 SDS 인수한 건 사실 적절한 결정이었던 거 아닐까요?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사업이란 말이죠. 하드웨어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었는데 네.
영업 기반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시너지 있는 사업이냐? 라고 보면은 저는 약간 이제 물론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 회사는 오히려 투자를 받은 게 독이 됐다. 독이 됐다. 예, 그냥 적당히 그냥 투자 많이 안 받고 네. 그냥 적당히 유지했으면 매출액 4,500억에 영업이익 50억, 100억 정도는 꾸준히 찍을 수 있는 회사였을 것 같은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400억씩 내는 회사가 되어버린 게 좀 아쉽죠. 예. 그럼 직방 말고 다방이나 혹은 뭐 다른 기업들 다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예. 비슷한 기업 아니에요? 직방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네. 애초에 이 태어남 자체가 달라. 태어남? 태어남 왜 직방은 네. 스타트업이에요. 네. 제가 스타트업 제 업계에 있으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키운단 말이죠. 다방은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다방 스타트업 아니에요? 네, 다방은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다방은 이제 주주가 누구냐면은 이제 미디어 윌이라는 기업이고요. 미디어 윌? 네, 미디어 처음 윌은 보네. 벼룩시장하는 회사예요. 벼룩시장? 벼룩시장 네, 그 종이- 구인 신문 그 종이신문 그 벼룩시장. 아. 네, 알바천국도 해요. 알바천국대요? 와 되게 종합 정보 기업이에요. 종합 정보기업. 네, 왜냐면 이제 벼룩시장 결국 정보 미디어 아닙니까? 네네네. 인쇄물로 했던 사업을 온라인으로 돌린 거지. 아. 그런 과정에서 다방은 네. 투자를 많이 받아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지.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걸 원하지도 않아. 개인 아. 외부 주주들이 들어와서 잔소리하는 것도 싫죠. 음. 그렇기 때문에 다방 같은 경우는 회사명은 스테이션 3라는 이름의 회사인데 매출액 200억에 영업이익 6억 7,500억으로 이익이 납니다. 부동산 경기 어려워도 이 회사는 이익이 나요. 전년도에도 230억에 9억 8,400으로 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큰 특이 사항이 없으면 네. 한 10억에서 20억 내외로 이익이 꾸준히 나는 회사입니다. 즉 애초에 그냥 이익이 날 만큼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거든. 30년 이상 사업을 하셨거든. 딱 그 정도 선을 알고 있는 개인 주주가 이제 지키고 있으니까 성격이 완전 다르죠. 그러면 재용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다방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야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딱 지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직방처럼 우리는 부동산 플랫폼을 시작했지만 프롭테크, 리거리스트도 있고 금융리스트도 있고 테크리스트도 있는 이 영역을 다 아우르는 것까지 성장할래? 둘 중에 어느 쪽의 방향성이 더 이게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업종이면 당연히 스타트업처럼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현재 구조로만 보면은 좀 쉽지 않은 거 보면 단순히 어떤 정보 사업, 정보 플랫폼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이 정도, 그냥 벼룩시장 정도, 그냥 약간 이 정도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사실 부동산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소비자한테 너무 혼란스럽고 잘 모르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소비자들이 너무 편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다방 정도의 어떤 플랫폼만 있어도 만족하고 쓸 텐데 소비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그쵸. 있고 소비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허위 매물과 잘못된 정보와 이걸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쪽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개인 사업자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혁신에 대한 어떤 동력이 잘 없지.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은 보통 이제 그냥 지금의 기득권을 그냥 내 포션만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고객들은 불만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불만들을 해결해주고 그걸 기술적으로 내지는 어떤 운영 노하우로 좀 더 큰 기업이 좀 더 해결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죠.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자취남 정성건님과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질문 던져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한국의 자취방을 관찰하셨는데 성건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아이고 제가 맨날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인데 이렇게 받으니까 아~ 좀 뭐하네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똑같은 오평 오피스텔로 항상 갈 때마다 재밌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집이라는 공간은 정말 유일하게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혼자 막 춤춰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정말 온전히 비로소 내면에 있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신 책 자취백과사전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이 책은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전혀 돈이 안 됩니다.
저 이거 인셀가 없어요. 아 그러네. 인쇄도 없고 네. 네, 와. 자체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사실은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을 찾고 이제 이런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진 책입니다. 자취나 혹은 부동산 이제 집을 구할 때 정보를 어디서 수집해야 되는지 다 그냥 사실 중구난방이에요. 어딘 블로그에서 검색하고 어떤 건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하는데 그런 걸 다 모아놓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이런 책을 내주셔가지고 자취인이라면 집에 하나 꽂아놔야 놨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책입니다. 네. 너무 의미가 좋은 책입니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자취남님과 1인 가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